2024년 10월 14일 나사 역사상 가장 비싼 탐사선이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목적지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 비용은 52억 달러, 약 7조 원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비용의 절반이고 화성 탐사 로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나사가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는 표면 온도가 영하 160도 이하이고 목성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에 노출된 얼어붙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액체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이 얼음 위성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이 분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외계 생명체 탐사 미션 유로파 클리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95개 위성 중 하나입니다. 지름이 약 3100km로 우리 달의 90% 크기이고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차갑고 신비로운 세계죠. 표면 온도는 영하 160도 이하로 떨어지고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얼어붙은 위성은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유망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9년 3월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 탐사 중 유로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보이저 5가 11만 8천 마일 거리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놀라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후 1990년대 후반 갈릴레오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 200km 상공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이 가설을 확인해줬습니다. 10에서 30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정말로 액체 바다가 있었던 겁니다.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에서 불과 200km 상공을 지나갈 때 기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위성 표면의 한 구역에서 수증기가 분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고 동시에 탐사선의 자력계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 이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수증기 분자가 태양빛에 의해 이온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단순히 수증기 분출 근처를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분출물을 직접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이 유로파를 관측하면서 간헐천의 새로운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013년 촬영된 사진에서 거대한 간헐천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과학자들은 이 간헐천이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물을 분출한 뒤 다시 표면으로 떨어진다고 추정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8분마다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채울 만큼의 물이 얼음 아래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로파 지하 바다의 깊이는 최대 1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물의 양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간헐천만이 유일한 단서는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유로파의 얼음 지각 회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려지는데 이건 지각의 움직임이 위성 내부의 회전 속도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목성의 중력입니다. 목성의 조성력이 얼음 지각을 변형시키면서 지하 바다 위로 천천히 불규칙하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건 얼음 껍질과 고체액 사이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목성의 중력은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지하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목성에 가까운 쪽이 더 강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위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게 표면에 균열을 만듭니다. 갈릴레오가 처음 촬영한 유로파 표면의 수많은 금들이 바로 이 때문이죠. 게다가 조성력에 의한 굴곡과 마찰로 내부가 가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유로파 주변에서 목성 자기장의 이상한 왜곡도 감지했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자기장이 위성 표면 아래에 있는 전기 전도성 액체와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로파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기장 신호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10에서 25km 두께의 거대한 얼음층 아래 숨겨진 소금물 바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방사선이나 외부 영향도 이 물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건 잠재적 생명체와 그 진화에 위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두꺼운 얼음 아래에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액체물이 필수인데 유로파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유로파의 물은 계속 움직이면서 규산염 멘틀과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광물 화합물이 씻겨나가면서 잠재적 생명체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열 에너지도 중력 변형 과정으로 인해 유로파 내부에 존재합니다. 햇빛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얼음 아래에 화산이 있다면 생명체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심해 바닥의 화산암이 소금물과 상호작용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에너지로 미생물, 벌레, 기타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유로파에도 이런 심해 열수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 탄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학 원소, 즉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원소들이 유로파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유로파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지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이 이산화탄소는 운석이나 외부 소스가 아니라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블이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에서 유로파의 푸른 표면 위에 흰색 탄소점이 보이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퇴적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발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로파 얼음 아래에서 무언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과산화수소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건 혐기성 고세균이 메탄을 생산하는 메탄 생성 과정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주노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 350km 상공을 지나면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위성 대기에서 원자 수소 이온이 방출되고 있었는데 이건 방사선 입자가 표면을 때리면서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결과로 상당한 양의 산소가 생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는 초당 약 12kg의 산소를 생산하는데 이 정도면 100만 명이 하루 동안 숨 쉴 수 있는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산소 일부가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지하 바다로 도달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유로파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생명체가 시작되고 진화하려면 안정적인 환경과 무엇보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유로파에는 이것도 풍부합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이 바다는 태양계만큼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40억 년 이상이죠. 이 기간 동안 지하 바다는 거대한 얼음층 아래 격리되어 잠재적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졌다면 초기 지구보다 덜 유리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출현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유로파에 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발견되는 생명체는 지구의 심해 열수구에서 출현한 박테리아와 비슷한 원시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화학 영양 박테리아 같은 것이 유로파 지하 바다에 서식하면서 해저에 유기물 퇴적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이 퇴적물을 먹고 지구의 초식동물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포식자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상어와 비슷한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두꺼운 얼음과 깊은 바다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번성해야 할 겁니다. 이런 추측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1973년 동남극 탐사팀이 세계 최대의 담수 빙하 호수 중 하나인 보스토크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는 4km 두께의 얼음 아래 묻혀 있고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수의 물 샘플에서 독특한 박테리아가 발견됐는데 보스토크 호수의 조건이 유로파 지하 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지구에서 이런 독특한 발견이 있었다는 건 생명체가 그처럼 극한적이고 가혹한 조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를 줍니다.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행성 탐사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유로파 다중 근접 비행 미션이죠. 이 미션의 주인공은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입니다. 미션의 복잡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클리퍼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목성으로 보내진 탐사선 중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우주선이거든요. 발사는 2024년 10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 로켓이 유로파 클리퍼를 우주로 보냈고 이제 목성까지 가는 궤적에 올랐습니다. 이건 나사가 행성 탐사를 위해 보낸 우주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발사 시 무게가 55,000kg이고 안테나와 태양 전지판을 완전히 펼치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30m, 폭 17m에 달합니다. 태양 전지판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제작됐고 길이가 약 14m, 높이 약 4m입니다. 나사가 행성 미션을 위해 개발한 것 중 가장 큰 태양 전지판이죠. 이 크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보다 태양에서 5배나 먼 위성을 탐사하면서 최대한 많은 햇빛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클리퍼에는 9개의 첨단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유로파에 도착하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레이더는 유로파의 얼음 껍질에 전파 신호를 보내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서 위성 내부 특징을 밝혀냅니다. 고성능 카메라는 이전 미션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유로파를 지도할 건데 가장 좋은 카메라는 특정 지역에서 표면의 50cm 크기 물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찍은 가장 상세한 이미지보다 12배 선명한 거죠.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은 액체물이 표면 가까이 있거나 분출됐을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을 찾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유로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20억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엔진만으로 가속해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로파 클리퍼는 지구와 화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합니다. 내년에 화성을 지나가고 2026년에 타원형 고리 궤적을 따라 지구로 돌아온 뒤 더 빠른 속도로 목성을 향합니다. 2030년에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유로파 클리퍼는 6에서 8시간 동안 엔진을 점화해서 감속하고 목성 궤도에 진입합니다. 탐사선은 목성을 49번 돌면서 유로파에 25km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감속해서 가스 행성 궤도에 진입하기 훨씬 전에 유로파 클리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을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유로파가 이 가스 행성 주위를 돌면서 위험한 방사선 벨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주선의 위험이 됩니다. 유로파 클리퍼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비는 조밀한 알루미늄과 아연 벽으로 만든 보관함에 들어있는데 이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목성 주변 미션은 4년간 지속될 예정이고 이 동안 유로파 클리퍼는 얼어붙은 위성을 49번 근접 비행하면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미션의 주요 목표는 유로파 얼음 껍질의 정확한 두께와 아래 바다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고 구성을 조사하고 지질학을 특성화하는 겁니다. 또한 강력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미래 착륙 모드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식별할 건데 얼음이 다른 지역보다 얇은 곳처럼 추가 연구에 가장 유망한 지역을 찾습니다. 언뜻 보면 유로파 클리퍼가 멀리서 위성을 연구하면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탐사선은 이 얼어붙은 위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촉발한 바로 그것, 거대한 간헐천도 찾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클리퍼가 갈릴레오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간헐천이 분출한 수증기 기둥을 통과하는 거죠. 박테리아든 다세포든 생명체가 유로파 지하 바다에 존재한다면 이 생명체의 흔적이 위성 표면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간헐천 분출 중에 물과 얼음 입자가 수십 킬로미터 상공으로 솟구치는데 박테리아가 얼음 입자에 얼어붙어 탐사선이 지나갈 때 기둥을 통해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유로파 깊은 곳에서 분출된 모든 것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션을 완료한 뒤 2034년 유로파 클리퍼는 가니메데에 계획된 충돌 착륙을 합니다. 목성 주변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죠. 흥미롭게도 가니메데에도 지하 바다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얼음 껍질이 매우 두꺼워서 160km 깊이까지 뻗어 있을 수 있어 아래 환경을 연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로파에 관해서는 얼음 아래 바다 세계가 생명체에 적합한지 몇 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